나이키보다 더 큰 돈을 벌며 청춘의 황제로 군림했지만 순식간에 매출이 반토막 나며 아저씨 마트 바지로 추락했던 브랜드 리바이스. 반면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다는 비난을 받으며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신발 크록스. 2026년 현재 이 갈 곳 잃었던 두 거물들은 모두 보란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둘 다 완벽한 부활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한쪽은 돈은 벌었을지언정 브랜드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아주 영리하고 지속 가능한 브랜딩 뼈대를 구축해냈습니다. 오늘 저는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스스로 함정에 빠진 리바이스와 발렌시아가, 포스트 말론이 모셔가는 브랜드가 된 크록스의 비밀을 완벽하게 역설계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함정에 빠진 것 같지만 리바이스가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 역설적인 이유까지 고발합니다. 이 선택의 기준을 모르면 잘 나가던 브랜드도 어느 순간 침몰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브랜드의 언더플롯을 보시죠. 1996년 리바이스는 매출 7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9년간 매출이 계속 하락하더니 2003년에는 40억 달러대로 매출이 반토막이 났죠. 1990년대 후반부터 대형 유통체인과 월마트 등에 무리하게 납품을 늘리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아저씨 마트 바지로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리바이스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언합니다. 데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겠다고요. 청바지 외에 원피스, 셔츠, 치마까지 라인업을 확장했고, 브랜드를 음악과 스포츠 등 문화 중심에 두기 위해 마케팅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매출은 63억 달러, 영업이익은 6억 8천만 달러로 회복세를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리바이스는 비즈니스적 선택과 브랜드 정체성 사이에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이거예요. 리바이스의 매장과 SNS를 보면 이 브랜드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였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반항과 자유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501 라인이 있지만, 동시에 로고가 없으면 리바이스인지 알기 어려운 평범한 일상복들도 함께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리바이스가 표방했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임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SNS도 찾아봤어요. 리바이스 글로벌 인스타그램을 보면 갭인지 리바이스인지 구별이 안 가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다 보면 기존 리바이스 느낌 그대로인 비욘세가 등장하기도 해요. 이건 뉴진스가 앰버서더였을 때의 사진, 이건 비욘세와 협업했을 때의 사진. 불과 2년 차이인데 너무 다른 두 페르소나예요. 반면 일본 리바이스는 여전히 자유롭고 저항적인 예전의 톤을 유지합니다. 종합해보면 이 브랜드가 어떤 소비자를 선택하고 배제하려는지 명확한 기준을 시각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유니클로도 남녀노소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카테고리도 폭넓지만 그 이유가 명확해요. 궁극의 일상복, 라이프웨어를 제공하겠다라는 철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연령,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고품질, 고기능, 합리적인 가격, 이 세 가지를 함께 실현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겁니다. 리바이스는 이런 뚜렷한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카테고리만 넓어지다 보니 정체성의 답을 내리지 못한 셈입니다. 실제로 칩버그 전 CEO와 미셸 가스 현 CEO의 수많은 인터뷰를 찾아봐도 어떤 시장에서 경쟁할지라는 사업 전략의 답만 있을 뿐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원래 브랜드의 철학이란 대표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호황기를 누렸던 시절의 리바이스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었죠. 이들은 사회가 정해준 질서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수능주의자들을 배제했습니다. 대신 그 질서에 저항하고 부딪히는 태도를 가진 청춘들을 명확히 선택했죠. 청바지가 청춘과 자유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뼈대처럼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리바이스에서는 그런 기준과 태도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무서운 정체성의 실종이 리바이스가 매출을 회복하고도 여전히 숙제를 풀지 못했다고 단언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소비자가 만든 역주행입니다. 본사의 라이프스타일 비전과 달리 일본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과거의 옛날 리바이스 청바지를 역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도쿄 하라주쿠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 때 리바이스 VMD 담당자도 이 점을 직접 언급했어요. 미국에서는 리바이스가 일상복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데님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요.
소비자가 기꺼이 리바이스를 찾게 만든 건 리바이스가 만들어낸 새로운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청춘과 자유를 담은 데님이라는 원래 정체성이었어요. 리바이스가 원하는 정체성과 소비자가 느끼는 정체성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걸 소비자들이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리바이스의 비주얼을 보며 이 브랜드의 기준이 뭐지? 라는 의문이 계속 생겼다면 크록스를 보는 순간 그 질문은 사라집니다. 크록스는 2008년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품 라인을 250개 이상으로 과도하게 늘린 데다가 내구성이 너무 좋아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아 재고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취임한 CEO 앤드류 리스는 매장 160여 개를 폐점하고 제품 라인을 30에서 40%가량 과감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인 클래식 클로그에 다시 집중했죠. 2015년 테런스 라일리가 CMO로 취임하면서 이런 사업 전략에 발맞춘 마케팅 전략이 시작됩니다. 제품이 못생긴 클래식 클로그로 좁혀진 상황에서 이때 크록스는 클래식 클로그의 편함이라는 기능적인 장점을 내세워서 못생긴 모습을 숨기기보다는 소비자의 정서적인 수요를 만지기로 합니다. Come as you are, 있는 그대로 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죠. 있는 그대로의 못생김을 정체성으로 인정하고 이에 동조하는 소비자를 명확하게 선택한 것입니다. That is our Big Mac, that is our Coca-Cola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빅맥과 코카콜라가 버거와 콜라를 더 예쁘게 만들려 하지 않고 크게 개선하려고 하지 않듯 크록스의 클래식 클로그는 개선하거나 바꿔야 할 제품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이콘이에요. 2008년 7억 달러로 떨어졌던 매출이 2024년에는 4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약 15년 만에 매출이 5배 이상이 된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크록스는 이런 태도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요. 첫째로 크록스의 SNS, 유튜브, 광고를 보면 이 브랜드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 바로 읽혀요. 편안함과 개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기꺼이 기존의 문법을 거스르는 태도를 가진 소비자, 단점을 숨기지 않고 장점으로 만들어버리는 뻔뻔하고 유쾌한 이 브랜드의 태도도 일관되게 보입니다. 크록스 하면 떠오르는 이것, 지비츠입니다. 내구성이 높아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던 크록스에 재구매의 기회를 열어준 장본인이기도 하죠. 크록스라는 캔버스 위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지비츠를 줄줄이 구매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비츠는 크록스가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만들어서 퍼진 거죠. 2005년 미국의 한 주부가 딸의 재봉도구함에서 꽃장식을 꺼내 크록스 구멍에 꽂아봤어요. 그게 예쁘고 주변에 소문이 난 거죠. 크록스는 여기에서 자신들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크록스는 단순히 재구매율을 높이고 싶어서 맥락없이 지비츠를 팔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소비자의 개성 표현 욕구를 정확하게 읽고 브랜드의 기준으로 삼은 거죠. 발렌시아가, 포스트 말론, 저스틴 비버 같은 거물들이 크록스와 손을 잡은 이유도 동일합니다.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한다는 크록스의 독보적인 가치에 철저히 동조했기 때문이죠. 발렌시아가는 기존의 패션 산업의 문법을 비트는 브랜드입니다. 이들이 크록스와 협업한 건 크록스의 감도를 빌리러 온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크록스를 선택한 거죠. 포스트 말론은 문신으로 뒤덮인 얼굴,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로 유명해요. 크록스의 Come as you are과 정확하게 같은 태도죠. 저스틴 비버는 드루 하우스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 있었어요. 이 브랜드의 정체성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예요. 크록스와 많이 닮았죠? 크록스는 SNS도 지비츠도 협업도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이게 명확한 브랜드 기준이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정리해보죠. 위기를 극복한 두 거물, 리바이스는 카테고리를 넓히겠다는 사업적 선언이 있었고, 크록스는 누구를 선택하고 배제할지 명확한 기준이 작동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배제도 없고, 배제가 없으면 소비자 역시 선택받았다는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바이스가 망하진 않을 거예요. 수십 년 전 그들의 명확한 기준이 심어놓은 청춘의 언어가 여전히 강력한 헤리티지로 기능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명확한 기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한지를 두 브랜드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브랜드의 기준은 단 한 줄로 정의되나요? 그리고 그 기준은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나요? 브랜드의 선택을 해석하는 언더플롯이었습니다. 이 해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